Okay, the door is closed. Good morning, everyone. My name is Juri Huang, and I am from Korea Bio. And looks like I'll be emceeing this session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주리라고 하고요. 키노트 세션을 드디어 하게 되어서 환영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들 이번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 분 꼭 소개하고 싶은 분이 계신데요. 바로 오늘의 연사이신 브리기니스 실키스 교수님이십니다. 빌뉴스 대학교 바이오테크 인스티튜트의 교수이시고요. 유전자 편집 기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실키스 교수님께서는 매우 잘 알려져 있는 바이오케미스트이십니다. 특히 빌뉴스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으셨고요. 현재는 빌뉴스 대학교에서 DNA 프로틴 인터랙션과 관련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수많은 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엘버트 재단의 상도 수상을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등등 많은 상들을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 특별히 박사님의 주요 영역은 박테리아 엔타이바이럴 시스템과 관련된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적응 면역과 관련해서 특히 캐스퍼 시퀀싱과 관련돼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자임 캐스9, 크리스퍼에 있어서 엔자임 캐스9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식스미스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이렇게 처음 오게 되었는데요.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을 또 친구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같이 해주신 것인데요. 또 사회를 봐주신 분께서 제 성을 발음하시느라 참 고생하시던데 맞습니다. 쉽지 않은 발음입니다. 제 랩은 이렇게 라이프 사이언스 센터에 있습니다. 빌뉴스 대학교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한꺼번에 만나볼 수도 있었는데요. 제가 빌뉴스를 처음 소개하는 의미에서 빌뉴스 대학교 사진을 올려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빌뉴스 대학교는 빌뉴스 안에 있고요. 빌뉴스는 또 저희 리투아니아의 수도입니다. 여러 많은 발틱해의 국가들이 많이 있지만 또 발틱해 근처로 해서 주변으로 여러 국가가 있는 중에 리투아니아가 있습니다. 그 안에 빌뉴스는 그 도시로서는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도시입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밀평방미터당 교회의 숫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매일 아침마다 교회 간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현대에 와서는 많은 교회가 있던 그 도시에서 이제 현대적인 과학 생명 도시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빌뉴스 자체를 보시면 도시가 오래된 도시이고요. 또 처음에 1579년에 빌뉴스 대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지금 현재 있는 위치 새로운 대학 캠퍼스 안에 이전을 하게 되었고 생명공학센터 안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지도로 저희 빌뉴스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대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몇 년 전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요. 또 이 에릭이 이 도시를 크리스퍼 지도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주요 발견이 이루어진 크리스퍼의 지도라고 해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빌뉴스가 나옵니다. 빌뉴스 도시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크리스퍼에게는 뭐 놀라운 일은 아니고요. 제가 이만큼 크리스퍼에 관련된 연구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부터 해서 연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이 발전되었던 것은 사실 굉장히 오래되었고 저희도 처음부터 크리스퍼의 연구에 대해서 처음부터 작업을 하고 시작을 했던 관계자 중에 하나입니다. 저 역시도 제 연구에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시키고자 했던 것이 아주 오래 전부터였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사이언스지에 논문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퍼의 항바이러스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이것이 새로이 발견되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항바이러스 시스템의
변형 자체가 왜 이렇게 박테리아 안에서 중요할까 하는 것이 처음으로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요.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그 이후에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바이러스가 인체에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되었지만 바이러스는 박테리아에 대한 침투도 합니다. 빠지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안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보통은 박테리아를 파괴하고 나면 끝납니다. 복제하고 나면 끝나는 것인데요. 적어도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게 됩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박테리아가 진화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배리어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지가 박테리아 안에 들어가서 파괴를 하면서 모든 것을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여러 가지 경로, 배리어를 다 뚫고 지나가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방어 배리어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또 박테리아가 여기에 대응해서 또 계속해서 알려지지 않은 것을 만들어 왔던 것이 진화였기 때문입니다. 제 실험실에서는 이런 면에서 여러 다양한 항바이러스 방어 시스템을 박테리아 안에서 연구하였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항바이러스 시스템이 박테리아 안에 있고 또 이 유전자 안에도 이렇게 서로 다른 박테리아 시스템을 코딩을 하였을 때에 이러한 방어의 섬이라고 하는 것을 소위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시적인 면역 체계로서 또 크리스퍼나 다른 항바이러스 방어 시스템이 한꺼번에 같이 모여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항바이러스 시스템은 박테리아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녹농균 같은 경우에는 유전체의 30% 정도를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항바이러스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는 이러한 박테리아가 생존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저희 랩에서는 이제 크리스퍼-카스 항바이러스 시스템에 대해서 박테리아를 중심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박테리아는 대부분의 박테리아가 사라지고 없어지긴 하지만 아주 소수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것들은 이제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작은 바이러스 DNA를 하이제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위 크리스퍼 영역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박테리아 유전체 안에서요. 그러면 이 박테리아는 이 안에 이런 작은 바이러스 DNA를 하나의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작은 RNA 몰레큐를 만들어내고 그런 다음에 이것과 함께 같이 카스 단백질이 들어와서 이 카스 단백질 유전자에 들어가게 되고 이 복합체에서 이펙트 복합체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합쳐지게 돼서 이제는 외부 핵산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파괴를 하는 것입니다. 확산을 파괴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은 바로 면역 체계, 박테리아의 면역 체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침입된 부분들 DNA 안에서 유전체 안에서 기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활용을 해서 그 영역을 이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DNA를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연구에서는 바로 이러한 분자 메커니즘을 알고자 연구하였습니다. 크리스퍼-카스의 항바이러스 시스템을 연구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화학적인 그리고 생화학적인 방식들을 사용을 해서 이런 분자 메커니즘을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크리스퍼-카스 시스템에 있는 시스템을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크리스퍼-카스 시스템을 바로 스트랩토코커스 서머필러스에서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스트랩토코커스 서머필러스는 하나의 중요한 산업용 바이러스라고 박테리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생산을 위해서 치즈나 요구르트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박테리아들 안에는 4개의 서로 다른 크리스퍼-카스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를 위해서 저희는 크리스퍼의 3개 시스템을 선택하였습니다. 스트랩토코커스 서머필러스 균주인데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안에는 굉장히 카스 유전자가 아주 작게 들어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전자로서 카스9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엔자임 안에서 혈소 안에 들어있는 것과 비슷하게 유지하고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보셨던 것과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 스트레프토코커스 서머필러스 박테리아가 어떻게 축되할지 몰랐기 때문에 크리스퍼3 시스템을 가지고
대장균 안에 스트랩토코커스 서머필러스를 중재하고 집어넣었습니다. 저희 연구 안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크리스퍼 카스3 시스템이 이 스트랩토코커스 서머필러스 안에서 바로 대장균 안에서 새로운 방어 체계를 빠지나든지 아니면은 플라스미드 DNA에 제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퍼 카스 안에서 추가가 된 것이었죠. 이러한 유전적인 도구를 제공을 하고 이제는 대장균을 활용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카스9이 유일하게 단백질로서 중재를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실제 이 실험은 최초로 크리스퍼 시스템을 독립적인 유니트로서 증명한 논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조직 간에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최초의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논리적인 결과로서 기결된 것이 바로 이제 이 대장균 안에서 새로운 카스9 단백질을 분리하게끔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당시에 새로운 카스9 단백질을 성공적으로 분리할 수가 있었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두 개의 RNA 분자를 가지고 정제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퍼 RNA가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트레이스 RNA가 두 번째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바이오케미컬 어세이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카스9 단백질이 크리스퍼 RNA에 의해서 가이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다음에 이 시퀀스에 대한 파지 안에 있는 DNA에 공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인딩을 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R-루프, R-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액토사이트가 나오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DNA를 절단해서 이제는 이중 나선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파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죠. 카스9 복합체가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크리스퍼 RNA에 의해서 굉장히 그 특이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카스9 단백질이 이제는 전면에 나서서 보편적인 RNA 가이드 DNA 엔도뉴클레이드 즉 EN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에서 크리스퍼가 하나의 복합체로 나오게 되면서 카스9은 이 엔도사이트 안으로 유전체 안에 엔도사이트로 들어가서 바로 그 안에서 이중 나선을 파괴를 하고 이중 나선이 파괴가 되었을 때 바로 복구가 그 부분이 복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 낙아웃, 낙인이라고 하면서 낙아웃 된 부분을 낙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복합체 나오게 되었을 때 이것은 크리스퍼 RNA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카스9이 바로 이런 여러 다른 타로 모델로서 조직체 안에서 이런 유전체가 타겟으로 하는 것을 변형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후에 여러 다른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신경질환, 혈액질환, 눈질환 등등에 대한 치료도 유전체를 통해서 변형을 함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팜이 요구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타겟팅 스페이스가 부족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카스9은 어떻게 세포 안에 전달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카스9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것이 파랍솜 A, B 등이 있기 때문에 딜리버리를 인체 세포 안에 전달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즉 크기 때문인데요. 카스9은 A, B 측에서 너무 크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훨씬 더 작은 뉴클레아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였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와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솔루션을 냈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틴 엔지니어드 된 것을 사용을 해서 기존의 카스9 베리언트를 변형을 시키고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접근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카스9 단백질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 실험실에서는 카스9 단백질의 다양한 종을 발견을 하였는데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카스9이. 그래서 계통 발생 기술을 보았을 때에도 이런 다양성을 놓고 보았을 때 크리스퍼 뉴클레아제가
카스9과 카스12 둘 다 뉴클레아제를 다 포함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카스9 변종의 특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또 그 이후에는 미니 카스12F 뉴클레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프로그램들 중에서 우리가 뉴클레아제를 딜리버리한 내용들에 대해서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뉴클레아제 모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구체들 중에서 아직 크리스퍼에는 확인되고 포함되는 건 아시지만 신종 TNBPB라고 하는 사실은 아닌 크리스퍼 부분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퍼 RNA 안에서 DNA 타겟을 매칭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크리스퍼 RNA가 DNA 들어가도록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 카스9 단백질을 가장 먼저 타임 시퀀스를 인지하게 됩니다. 타임 시퀀스는 하나의 특징으로서 각각의 카스9 단백질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카스9 단백질마다 서로 다른 팜 시퀀스를 인지합니다. 이 팜 시퀀스는 실제로 여러 가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타겟 셀렉션을 하는 데 제한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농성 연쇄상 구분 같은 경우는 이 카스9는 NGG 팜 시퀀스가 필요합니다. 인체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러면은 거의 평균적으로 8bp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크기가. 그래서 이 휴먼 지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인체 지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적합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타겟 사이트의 크기를 선정하는 데 제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타겟 스페이스에 제한이 있다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봤습니다. 카스9 같은 경우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서로 다른 카스9 단백질이 이렇게나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변종들 중에서 사용을 하기로 하고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 차원의 접근 방식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여기에서 수천 개의 카스9 시퀀스를 발견하고 파악을 해냈고 그 중에서 실제 정보를 사용을 해서 이제 카스9 단백질3를 사용하도록 하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카스9 단백질 중에서 이 10개의 서로 다른 클러스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해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러한 카스9의 다양성 중에서 샘플링을 해서 한 100개 정도를 선택을 하였고 이러한 카스9 변종들이 서로 다른 카스9 클러스터에 다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필요한 요건들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카스9 단백질에게 중요한 유전자들은 코돈 옵티마이제이션 된 것들이었습니다. 코돈 최적화가 된 것이었고 인비트로 중계 시스템 안에서 발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인비트로 트랜슬레이션 시스템에서 전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스9 가이디드 RNA 시스템 컴플렉스는 단순하게 IBT 믹스처에서 전달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플라스미드 DNA를 소화를 하고 그런데 그 안에는 아주 굉장히 유니크한 시퀀스가 있는데 이것은 RNA에서 가이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작위로 나온 7개의 시퀀스를 저희가 채택을 하였고요. 그 주변에 있게 되었고 위치가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여러 가지 시퀀스를 보면은 안에 위치하게 되고요. 타임 시퀀스를 가지고 DNA가 결국에는 이제 분할되도록 쪼개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팜 시퀀스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죠. 새로운 종류의 이러한 다양한 카스팜들이 그러면 나오게 되는데요. 거의 뭐 오톨로그 변종들이 56개 정도가 있게 됩니다. 50개 정도가. 그렇게 되면은 서로 다른 팜들이 이와 같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이런 A가 많은 것도 있고 T가 많은 것들도 있고 C가 많은 것들도 있고 또 G가 많은 변종들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팜들이 이제 한 2개 내지
한 5개 정도의 뉴클레오타이드 사이에서 그 길이가 대체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스나인의 변종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지놈 유전자 편집을 할 수 있는 툴로서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50개의 새로운 팜 시퀀스들이 파악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카자임 회사에서는 리투아니아 회사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그래서 팜 시퀀스를 알아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카스나인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때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제한 문점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어떤 걸 해결해야 하고 제약을 해결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크기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타겟팅 스페이스도 작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저희가 이제 새로운 크리스퍼 카스 시스템을 발견한 것이 있는데 소위 카스 12F 이펙터 프로틴이라는 것입니다. 이펙터 단백질은 실제로 이런 카스 12A 프로틴의 그 군의 일부로서 이런 유전자 편집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카스 A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두 배나 5배 정도가 작습니다. 카스나인 단백질에 비해서요. 크기가. 그래서 이 카스 12F 단백질은 미니 단백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니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카스12 단백질을 저희가 이 지네틱 트리에서 복제를 하였고 그런 다음에 대장균 안에서 같이 이들을 발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퍼는 아주 특정한 DNA 라이브러리가 있는 곳에서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니 뉴클레아제에서 발현이 되어서 결단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넣게 되는 것이고요. 크리스퍼의 DNA가 이제 이중 나선을 절단하고 파괴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팜 시퀀스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팜 시퀀스를 10개 서로 다른 미니어처 뉴클레아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중에서 실제 몇 개 정도는 굉장히 C가 많은 템 시퀀스를 가진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체 세포 안에서 지문춤을 넣게 되고 그런 다음에 가이드 RNA를 가지고 3개 서로 다른 인체 유전체 안에서 이 부위에다가 타겟하도록 하는 일을 하였었는데요. 그래서 이때만 미니 형태의 뉴클레아제를 사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DNA 편집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딥시퀀싱하고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삽입과 결절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 결과를 놓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F-뉴클레오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삽입 및 결절에서 들어가게 되고 만들어지게 되며 가 나오는데요. 여기 첫 번째로 이 미니 뉴클레오제가 실제로 인체 내에서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여러 저널에서 이 논문을 게재하게 되었고 서로 다른 적용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모델 오거니즘도 여러 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도 보여주게 되었고요. 이 논문들 보시면 이게 한국 논문 역시도 같이 함께 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은 여러분들에게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미니 뉴클레아제와 연결된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미니 뉴클레아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은 크기가 반 정도 됩니다. 즉 카스 12F 같은 경우 카스 9보다는 크기가 반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서 또 뉴클레오틱 셀에 유전자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현재 지금 카자임 회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음에서 보실 때에 카스 12 단백질 군이 3가지 정도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 미니 F12F 뉴클레아제 같은 경우에는 서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액틴, PB 프로틴 등등 나와 있죠.
유진 쿠닌이 이 부분에서 공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바로 카스12 프로틴 단백질 패밀리의 전구체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TMPB 프로틴은 무엇일 것인가? TMP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트랜스포존 패밀리로서 한 5개 내지 6개 정도 100개 중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런 움직이는 유전체 요소입니다. 즉 움직여가고 뛰어다닌다는 거죠.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갑자기 옮겨갑니다. 그래서 트랜스포존은 바로 이 패밀리 안에서 있는 것이고 가장 단순한 트랜스포존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유전자 TMPA 진과 TMPB 유전자 두 가지만 있기 때문에 트랜스포존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다 하면서 점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TMPA는 트랜스포존으로 중에서도 이동형 되는 것입니다. 트랜스포존을 이동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트랜스포존은 이제 DNA 안에서 복제가 되면서 엑사이트가 되고요. 이 DNA에서 단일 가닥 DNA 인터미디에이트를 통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변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TTGA 시퀀스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트랜스포존이 이 안에서 우리가 연구한 트랜스포존은 이 부분이었는데 이때 이 트랜스포존은 실제 또 다른 시퀀스 TTGAT를 유전자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TTGAT는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영역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sDNA를 제하였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트랜스포존이 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MPB의 역할은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특정 트랜스포존을 가지고 연구했는데요. 디오노코 라디오두란스에 있는 것을 연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제 TNBP 프로틴에서 발현되는 것으로서 이 트랜스포존을 통해서 대장균 안에서 또 정제가 공동 정제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RNA 몰레큘과 함께 같이 공동 정제를 하였고요. 이 RNA를 통해서 어떤 종류의 RNA 분자가 있는가를 확인하였고 이 RNA 분자는 실제로 원래는 세 개의 프라임 앤드 TMPB에서 TMPB 유전자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트랜스포존 엘리먼트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R6 뉴클레오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RNA로 또 전송하게 되고 그래서 원래는 플라스미드 DNA 시퀀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RNA는 역시 트랜스포존의 엘리먼트에 나온 것인데 우리가 RNA 라이트 엘리먼트 오른쪽 RNA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RERNA라고 하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었고 이렇게 용어를 이름 붙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양한 뉴클레오타이드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이런 어세이를 사용을 하면서 똑같은 것을 사용하면서 이런 다양한 변종의 카스19 단백질, 즉 미니 형태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저희는 RERNA, 즉 오른쪽 RNA 타겟과 함께 같이 작업을 하면서 TMPB를 타겟팅하였고요. 그래서 플라스미드에서 이제는 6개의 서로 다른 무작위의 순서 시퀀싱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 기능들을 살펴봤는데요. RNA 가이디드 DNA 뉴클레이드의 이런 역할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중나선 DNA를 놓고 봤을 때 아주 특정한 TTGAT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하였고요. 이 타겟 안에서 그리고 트랜스포존 안에서는 똑같은 TTGAT 시퀀스가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존의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트랜스포존과 관련되어 있는 모티브 10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게 TMPB가 실제로 RNA 가이드드 엔도뉴클레어스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이중 나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TMPB는 여기에서는 유전자 편집, 뉴클레오타이드 세포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TMPB 유전자를
파악해서 가져올 수 있었고 가이드드 RNA가 5개 서로 다른 인간의 유전체에서 5개 다른 부위에서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보여주고 있었던 것은 이 TMPB가 바로 엔도셀 안에서 3개의 즉 5개 사이트 중에서 3개의 사이트에서 효율성을 보였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20% 정도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RNA 시퀀스를 바꿔 보았을 때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없이도 효율성, 뮤테이션 효율성이 20%나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유전자 편집 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일단은 비교를 해보시면 크기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작아서 미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싱글 RNA 분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드 RNA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런 새로운 모노머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Cas22F 패밀리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런 가이드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고요. TMPB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퀀스에서 이중 나선을 파괴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효과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 일부가 이런 것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일부가 또 카스나인 변종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카스나인 변종들을 계속해서 파악하고 하는 것은 이런 패밀리 안에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글셀이라든지 가위가 있다라고 그림으로 보시면 가위가 여러 가지 날이 많은 것, 많이 포함되면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변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개 쓸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미니 니클레아제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드렸었는데요. TMPB 단백질이 지금 현재 RNA 가이드 뉴클레아즈로서는 현재로서 알려진 것 중에 가장 작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퍼 자체와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트랜스포존 안에서 작용이 되는 유전자 편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모든 툴들은 실제로 이런 미니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굉장히 다양한 툴로 사용되어서 이런 진의 유전자를 변형시키는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실험실 내용이고요. 주소도 있고요. 또 카자임 회사와 함께 장기적인 협업 관계를 맺고 연구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회사들이 있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테크니스 교수님. 특히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크리스퍼-카스9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기회에 대해서 설명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크리스퍼-카스9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혁신적인 기술이죠. 다른 유전자 편집 기술 대비해서 매우 혁신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벨상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기술의 기초에서 많은 제약회사들이 다양한 치료제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치병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이오파마뿐 아니라 유전자 공학을 비롯해서 또 농업 등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식물 제노믹도 요즘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예, 그러면 기조 세션에 이어서 20분의 쉬는 시간을 갖고 무대를 정리한 다음에 일반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세션 14인데요. 유전자 가위 기술의 미래와 관련해서 툴젠과 카자임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고요. 그런 다음에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스니스 교수님께서 이때도 패널로 함께 참석해 주시기 때문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조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계속 좀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